안녕하십니까. 3시 30분 시간이 돼서 두 번째 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세션 자살 예방에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에 좌장을 맡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이사장 황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안전도시에 있어서 이 자살이 가장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총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패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두 번째 발표 연자인 우리 백종호 교수가 부득이하게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어제 먼저 발표 자료를 좀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녹음된 자료로 발표를 하시고 첫 번째 연자인 우리 소리마치 요시히데 교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소리마치 요시히데 교수님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오모리현 가미토산 보건소장님을 거쳐서 일본 자살대책지원센터 지역협력 추진실장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현재는 아오모리 보건대학교의 교수 또 건강증진연구센터의 소장을 맡고 계시면서 일본 안전증진협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소리마치 교수님이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National Suicide Prevention Policy and Local Community Responsibility for Suicide Prevention in Japan입니다. 소리마치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세션을 통해서 일본의 자살 예방 정책과 지방 정부 책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직위원회 조준필 위원장님과 배정희 교수님 그리고 그 밖에 회의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청중분들도 매우 감사합니다. 자, 1998년부터 일본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지만 그에 앞서서 제 소개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일본의 자살 예방 또는 자살 대책 기본법의 도입 배경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2006년에 통과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고요.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종합 대책의 성공적인 예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2006년 기본법 도입 이래로 많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2016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 내용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어떤 툴을 가지고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가 자살에 미치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도쿄와 오사카에서 한 10년 이상 법의학 병리학자 그리고 부검 검시관으로 일했습니다. 1998년 그러니까 아시아 외환 위기가 일어나기 바로 전이었죠. 그때 일본의 자살률은 35%의 증가율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제가 검시관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당시 98년에 자살률은 67%로 급증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는 자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어떤 정신질환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의 따돌림이라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과로사라는 것입니다. 카로시라는 일본어로 말합니다. 1998년 하루는 제가 무려 7건의 자살 부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 사회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고요.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사회의 사각지대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자살은 사회적 금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지만 말입니다. 이걸 무시한 거죠. 과거에는 그건 한 개인의 문제, 그래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 2001년에 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객원 연구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 저는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 예방 실천을 아오모리 현에서 하게 됩니다. 2016년과 2018년에 저는 자살 대책 지원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맡았던 일은 바로 2016년 자살대책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 정부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대책 추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바로 이 대책법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유가족 지원도 포함됩니다. 지금 저는 아오모리에서 사회 포용과 안전 증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파트타이머로 일본 자살 대책 추진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2006년에 시행되었던 자살 예방 기본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00년이었죠. 바로 자살로 부모를 잃었던 대학생들이 사회적 금기를 깨고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책을 냈습니다. 자살 말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제목의 책이었고요. 당시에 유가족들은 대부분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입견과 낙인 때문에요. 2001년에는 부모의 죽음을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 총리를 만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살 예방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2005년이었죠. 바로 중의원의 국회의원과 NGO가 자살 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예방 대책 긴급안이 도출되게 되었죠. 심포지엄이 끝나고 이제 참의원은 이 자살 예방 추진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예방 기본법이 2006년에 마침내 입안이 되었고요. 이것은 바로 유가족과 NPO,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그리고 여야 의원, 그리고 10만 명의 서명을 했던 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자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는 523명의 유가족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살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많은 리스크 팩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말이죠. 그리고 그 많은 리스크 요인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다재적인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역사를 보면은요, WHO의 자살 예방 세계적인 시급함이라고 하는 연구 과제로서 모범 사례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WHO도 저희 성과를 인정한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본법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에 대한 폭넓은 이해였고요.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예방책을 내놓는 것이죠. 한 사람의 결정이 자살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 결정으로 내몰렸다라는 것이었고요. 사회적 원인, 배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종합 국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유가족에게 해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에서는 분명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종합정책은
뭘까요?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적 자원 개발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 케어 그리고 집중적인 도움입니다. 네 번째는 일반 그 주민들의 인식 제고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로컬 네트워크의 강화입니다. 아다치구는 바로 생명존중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기타 다른 유관 분야의 사람들이 보건 분야와 함께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시장 직소가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아다치구의 모든 구 공무원들은 반드시 신규 발령이 나게 되면은요, 바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살 대책을 현장에서 실행할 때 함께 같은 공통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가족에 대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원스톱 서비스로 집중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상담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요. 자살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에게 종합 상담을 한 창구에서 해주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상담센터를 각각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게 장점입니다. 네 번째는 주민들의 인식 제고, 정보 제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자살에 관한 책을 둔다든지 아니면 예방에 대한 홍보물 같은 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 공공의료 간호원이 초중 고등학교를 직접 가서 도움을 어떻게 요청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특별 강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학생들에게 어떤 상담센터가 있다라는 그 목록도 배포해 줍니다. 이 표에는 주요 자살 그 예방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2008년에는 대부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중채무자의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여러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던 그런 채무자들 이제 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했고요. 2009년에는 긴급 자살 예방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 단체에 바로 자살 수치, 인구 그런 성별,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좋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살 대책, 긴급 강화 교부금 제도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2011년에 동일본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2년에는 전국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그러니까 요리소리 핫라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바로 이 종합대책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2003년과 2018년까지 자살률이 38.9% 줄었습니다. 자, 남자는 42%, 여성은 30.3% 줄었습니다. 만약 2009년에 가장 높았던 수치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더라면 85,796명의 사람이 자살로 죽었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성공적인 종합대책 덕분에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자살률이 급감한 이유는요. 우선은 자살을 바라보는 또는 자살 예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자살은 한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였죠. 그러다가 법 시행이 되면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팽배해졌습니다. 또 예방 차원에서도요. 정신치료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책은 극단적인 그 선택을 막도록 하는데 방점이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막는 게 아니라 생활을 지원하는 거로, 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만 한다는 인식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방은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죠. 그래서 삶은 중요해, 죽지 마라고 말하지 않고요. 근거 중심의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앙정부도 예방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죠. 자살예방 기본법 개정이 2016년에 또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 개정의 중요한 원칙은요, 아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관점, 이 개정된 그 법안의 새로운 관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모든 지방 정부는 의무적으로 바로 자살 예방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DCA 사이클을 하는 것이죠. 계획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행동하라. 두 번째는 재정적인 지원을 지방 정부에게 제공함으로써 예방 정책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학교가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학생들에게 생활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SOS를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다음은 각 지방 정부가 그 예방 정책을 세울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첫 번째는 후생성, 저희 나라 보건복지부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자, 지방 정부 자살 대책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살 대책 지원센터에서요, 지방 정부의 그 현 상황에 맞는 그 프로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 정부마다 가지고 있는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 내용을 분석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책 패키지도 주는데요. 이거는 정책의 공통 요소와 지역별 특성, 또 뭐 취약계층 등등의 정책을 하나로 묶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지 감독도 하죠. 2019년 말에 지방정부 90% 정도가 이 대책 계획 시행을 했습니다. 정말 성공적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 봄에 100% 계획이 가동되기 전에 바로 코로나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이 수치는 바로 일본의 자살률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죠? 검은색은 전체, 파란색은 남성, 빨간색은 여성의 자살률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10년 동안 2010년부터 19년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2020년이 돼서 4.5%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증가율이 높았던 게 바로 여성과 청소년입니다. 여성은 15.4%, 청소년은 17.9%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21년도 거의 수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일본의 월별 자살 집계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바로 그 이후였던 2020년 봄에 저희 월갈 집계를 보면 그 과거보다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한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파르게 증가했던 시점이 바로 2022년 여름입니다. 그 이후로 월별 자살 집계는 계속해서 높은 수치로 남아 있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일본의 자살률이 증가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 그 이유를 잠깐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저희 JSSC 대책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만든 건데요.
임시직 직원들의 숫자와 바로 자살률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 회귀 분석 그리고 원인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자살 수와 임시직의 상관관계를 밝힌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자살률이 늘었던 것은 바로 임시직,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의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호텔이나 또는 그 밖에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 많이 직장을 코로나 때문에 잃었죠. 이 계층에 많은 자살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 2020년 여름부터 그 자살률이 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유명한 남자 배우가 그리고 9월에는 그 여배우가 자살하게 되고요. 큰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흔히 말하는 그 유명인의 자살을 따라하는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또 자살률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유명인들의 자살 있기 2주 전과 2주 후에 자살률을 보면은요. 자살을 한 이후에 유명인 이후에 남자 같은 경우는 21.2%, 여성은 45%가 이렇게 자살률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 여배우가 숨졌던 2주 전과 후 비교해도 똑같습니다. 남성은 22%, 여성은 51%가 각각 이 여배우 사망 이후에 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게 아마 부분적으로는 여성과 청소년이 2020년에 자살률이 높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자살대책추진센터는 정부 지정, 그러니까 공인 조직입니다. 자살 대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 연구 결과를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직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 정부의 전담 직원이 있고요. 이 담당자가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Q&A 책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데이터베이스 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 발령난 직원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얘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모범 사례를 취합하고 홍보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그 자살 통계 현황도 알려줍니다. 자살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사하는 업무도 추진센터에서 합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 발표 내용 질문이 있으시거나 일본 정책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마치 교수님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IMF 위기라고 했던 98년도 이후에 이 자살률이 늘어난 것, 어떤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저희랑 유사한 것 같고요. 또 아까 그 베르테르 효과를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진실 씨나 또 우리 이은주 씨 자살 이후에 젊은 층에서 특히나 젊은 여성에서의 이런 모방 자살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참 일본하고 우리랑 굉장히 자살의 현황에서도 좀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자살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자살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서 좀 다루어지는 것들이 좀 굉장히 특이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세션은 우리 녹화된 영상을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백종우 교수님이 해주시겠는데요. 백종우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시고 경희대에서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시면서 한국 자살예방협회 또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각각 그 디렉터로 활동을 하셨고 현재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회장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이번 세션에서는 지자체와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태현 이사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25차 세계 및 제10차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세종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만나 뵙고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개인적 사정으로 좀 참여할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한국에서의 지자체와 자살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2021년까지 함께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 앞에 강의를 한 우리 소리마치 교수님 사진을 좀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아마 소리마치 교수님 안전도시 전문가로 원주에서 할 때부터 한국과 인연을 쭉 가져와 주셨고 저희가 자살예방 국제학회에서도 뵙고 일본의 자살예방 종합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도 또 안내해 주시고 또 한국과 꾸준히 교류하고 저희한테 또 많은 영감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환영하고 또 좋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옆에 1988년 응답하라 1988 같은 경우가 저하고 같은 나이인 1970년대생의 고3 때 이야기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 4인 가족이 대표적인 가구 형태고 이웃과 함께 웬만한 어려움은 같이 이겨내는 휴먼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보시면 주인공들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알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혼자 살거나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3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이 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조사가 한국의 변화를 극적으로 설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질문은 부모가 아프다, 치매가 걸렸다,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에 98년만 해도 90%가 가족, 아마 큰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비율은 2010년대 후반에 30%로 떨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 18%, 20%. 그새에 국가와 사회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지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의 1번 공약이 치매 국가 책임제였습니다. 결국 부양 부담을 이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자살과 무슨 상관이냐. 이 20년 동안 보시면 IMF 때 급증했던 자살이 가계부채 대란, 미국발 금융위기 때마다 경제위기가 있을 때 증가했지만 이 시기 가장 많은 자살의 증가분은 노인 자살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노년을 준비할 필요도 시간도 여유도 없었던 노인 세대가 실제 수명은 늘어났는데 가장 외로움에 또 신체적 질병에 또 경제적 문제에 자살이 급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1년 자살예방법에서 이제 그라목손 등 농약
생산 중단 판매를 이제 금지시키면서 하향 추세를 보여왔지만 여전히 높은 현실입니다. 결국 이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에 1위의 자살률을 보여왔는데 반대로 소셜 서포트 네트워크 인덱스라고 하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가 됐습니다. 결국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은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위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북유럽 3개국도 1980년대 후반에 자살률이 지금의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높여가면서 그 자살률은 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 초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는데 100년 전에 니체가 얘기했던 신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더 힘든 시기, 국민소득이 $100일 때도 우리를 살게 했던 자식 때문에 또는 신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핵심 믿음이 이제 사라진 시대. 여기서 초인이라는 의미는 살아야 될 이유를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현대의 인류를 초인이라고 니체는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특히 지금 젊은이들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니체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결국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야 될 이유에서 희망을 찾고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사는데 이 책임이 가족에서 국가와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는 보시면 1912년에 5만 명대에서 18년에 9만 명대, 그리고 작년에는 17만 명대로 거의 350%가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중에는 아니 우리 때보다 고생은 안 하는데 뭐가 우울하냐 이런 눈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고생은 적을지 몰라도 고민이 많은 이제 시대입니다. 이전보다 낮은 성장률, 또 가족의 지지가 점점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낙관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이제 새로운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치료 유병률이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전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치료를 못 받던 20대가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정부는 2018년에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국무총리실 산하의 3대 국민 생명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살 예방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국회에는 자살 예방 포럼이 만들어져서 매달 릴레이 세미나를 하면서 자살 예방에 관련된 법안은 여야가 없기 때문에 2018년 한 해만 해도 13개에 가까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통계도 다루고 각 영역도 다루고 국제 세미나도 하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이와 함께 작년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합쳐져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
8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우리 황태현 이사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상근 이사장 또 상근 이사가 근무하는 체계가 올해부터는 공공기업으로 한 발 발전했고 보건복지부에도 세과가 생기면서 정신건강정책관이 부임하는 거버넌스의 변화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이전에 자살을 개인의 책임, 가족의 책임으로 보고 자살을 시도한 아픈 사람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가족에게 인계하고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지 않던 상황에서 2006년 자살은 내몰린 죽음이라는 자살예방법을 일본이 개정하고 1998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자살을 이야기한 미국의 연방의 이제 의회의 결의안 등등 변화가 결국은 오늘 이제 국제안전도시에서 이제는 지자체가 책임하에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해야 된다는 책임의 변화가 국가와 사회로 옮겨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대문호 라이너 근체의 시 제목이 자살입니다. 모든 문 중에 마지막 문, 그렇지만 아직 한 번도 모든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삶의 위기에 빠진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기에 어떤 국민이 있다면 이를 지자체가 또 누군가가 옆에 있어 준다면 희망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우리가 어떻게 언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싶지만 코로나 대응한 걸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것 때문에 보건소나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하셨죠. 근데 코로나는 매일매일 지역사회에서 집계도 하고 압도적인 검사를 하고 트레이스, 추적도 하고 치료에 인계하면서 아마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자살 예방도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지자체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고 봅니다. 해외 사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미국도 1990년대 중반, 대개는 이게 국민소득이 이제 몇만 불 이상이 되고, 이제 가족보다는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사회가 자살 유가족, 트라우마, 중증정신질환 문제를 의제로 놓기 시작할 때, 연방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2000년부터 국가자살예방계획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민관협력 자살예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자살예방의 민관협력을 위해서 프라이빗 섹터와 퍼블릭 섹터를 두고 연방의무관이 책임제로 TF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프라이빗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자체의 경우에 뉴욕주가 인구가 2천만 명, 우리나라의 한 5분의 2인데 저렇게 정신보건국 공무원이 공무원 숫자의 10%, 예산의 한 2.2%를 정신건강에 사용합니다. 물론 자살은 정신건강만 의미하진 않지만 0.16% 수준의 한국의 수도 서울과 비교하면 지자체가 어느 정도로 정신건강의 문제, 자살 예방의 문제에 투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이분은 이제 최재동 선생님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자살 시도가 발생하면 이제 공공병원에 계셨는데 이분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간 응급 입원을 지자체 지정병원에 의료진의 판단하에 시키고 또 중증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냐. 안전에 대한
인권보다 때로 생명권이 더 우선이다 라는 미국 사회의 분위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에 주민투표로 인한 주민발의 법안으로 세금을 통해서 이제 1년에 한 1.5조억 정도를 정신건강 서비스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총 정신건강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시작된 바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소리마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 자살 유자녀들이 일본에서도 2000년에 자살력이 피크였다고 합니다. 이때 유자녀 4명의 다큐멘터리를 이 시미즈 야스유키가 당시에 NHK의 PD로 이걸 찍고 국민들이 여기에 반응하면서 서명운동을 10만 명 이상 했을 때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여기에 반응을 해야 했었고, 국회에 자살예방의원연맹이 결성되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전국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무엇보다 자살 예방에 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저는 일본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탑 세미나라고 해서, 탑이 결국 지자체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최소 반나절 이상의 세미나를 민관 협력에서 지자체장과 함께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지자체장이 나서야 이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정신건강 전문가, 민간 NGO, 변호사, 사법서사, 각종 지원센터, 구청의 관련 부서, 의료, 응급실이 다 나서서 머리를 맞댔을 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을 연 9회씩 하게 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실제 아랍과와구를 포함해서 이러한 형태로 부처 간 협력, 민관 협력을 지자체가 총괄하는 부서는 자살률이 현저히 저하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보고 듣고 말하기와 같은 생명지킴이 교육은 벌써 39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고요. 우리 고 임세원 교수가 개발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보고 듣고 말하기는 한 190만 명 정도가 받았는데, 결국 생명지킴이를 통해서 자살의 경고 신호가 있는 사람들을 빨리 발견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하는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또 재단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인구가 북유럽 핀란드처럼 심리부검을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5년간의 전수 사망자를 경찰청의 심리부검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데이터를 적어 나오는 방식으로 9만 건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표했는데 결국 6만 4천 명에 대해서 정신건강의 문제, 신체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와 같은 원인들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적 변화도 좀 더 세심히 분석했고, 또 이런 것들을 사망자 통계 건강보험 자료와 함께 합쳐서 머징해서 결국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의 문제가 여기에도 상당히 크다는 것들을 비롯해서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세종시를 비롯해 가지고요, 각 지자체가 어떤 자살을 예방하는데, 또 특히 장소, 어떤 방법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고, 근거 기반 자살 예방 정책을 만드는 데 이제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기반하여 이미 정책을 만들고 계시지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법은 2011년에 생겼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제 이걸 도울 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살 예방을 응급실에서 이제 신체 치료만 받고 가지 않도록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실제 자살률이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센터로 가보세요 했더니 12%만 동의했는데 센터에 사료관리자를 두고 가운을 입고 구두로 동의를 받아서 했더니 3분의 2가 동의를 하셔서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더니 이게 절반 이하로 사망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여러 사람들 다학제가 머리를 맞댔고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지자체에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국회의 조사에 따르면 인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예산이 물론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계획이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응급의료기금을 통해서 광역 응급센터 문제를 해결했듯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충분한 인력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지자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한국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자살 위기에 빠진 국민을 실질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국제안전 심포지움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황태현 이사장님, 그리고 소리마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백종우 교수님 녹화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그런 자살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변화, 1인 가구의 증가나 또는 이제 이 가족 기능이 이제 변화하는 이러한 그 사회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또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두 분의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소리맛지 교수님도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또 한희선, 최윤미 두 토론자분께서 자리에 하시면은 저희가 토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토론자 한희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안실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현재 정책디원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한희선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실련의 정책지원팀장 한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그것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된 이유는 아마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평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안실련에서는 2018년부터 여야의 국회의원 39명이 출범한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사무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9명의 의원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 포럼에서는 2019년부터 지자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네, 세종시를 포함해서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조사표를 배포를 하고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추진활동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조사 안에는 조직, 인사, 그리고 예산, 사업 등의 50여 개의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취합해서 인구수별로 분류한 3개 그룹의 상위 3개 지자체를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또 시상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평가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복지부나 행안부 여러 곳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제 민간 차원의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살 예방 사업을 좀 강화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도 지금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진행한 평가를 결과로 좀 고도화된 평가 도구 개발에 힘쓰고 있고, 어렵지만 또 정량화, 괴량화된 평가를 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간 지자체 평가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살 예방 사업의 현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조직 부분인데요. 사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조직에서 함께할 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기 전에 생각했을 때 지역에서 자살 예방하면 자살 예방 센터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광역 단위의 자살 예방 센터는 11개소가 있었고요. 기초 단위에는 41개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29개의 지자체 중에서 20%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센터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센터조차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행히도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역 단위나 기초 단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살 예방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 걸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살 예방 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 수가 그럼 몇이나 되느냐 물었는데요. 2020년에는 2019년 대비해서 오히려 0.9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몇 년간 조사를 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수치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었고요. 사실 직원 수보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근속 연수입니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될 분들이 한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사업의 효과도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2019년에는 1인당 37개월 정도 근속 근무를 하셨는데 2020년에는 오히려 31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분들의 전문성도 이제 체크하고자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전문성에 대한 질문까지 포함을 해봤는데요. 현장에 정신건강 전담 요원이 몇 분이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지금 아직 평가 중이기 때문에 취합이 되지 않았는데 취합이 되기 전부터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신건강 전담 요원을 꼭 뽑고 싶다. 하지만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현장의 전문성을 위해서 기준을 이미 마련을 했고 그 전문성 있는 요원들을 많이 양성을 했겠죠. 근데 실제로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전담 요원분들이 많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실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근무 환경이나 뭐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다 뒤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또 예산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산은 또 어떤 상황이냐 살펴보면 지자체 총 예산이 242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저희가 광역을 제외하고 기초 지자체만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그 중에 0.017%, 그러니까 전국에서 415억 원이 자살 관련 예산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자살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아까 뭐 일본의 사례 아니면 미국 등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복지부에서 복지부 자체 예산만 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만 비교를 해봐도 일본의 뭐 자살 대책 센터에서만 8천억 원을 쓴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일본의 또 지자체 예산까지 합쳐보면은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그 생각하고 알아봤을 때 지역사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각해보면 국가의 자살 예방 전략을 연계하고 또 지역 특성에 맞게 개입 전략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마다 자살 관련 상황이나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른 것을 확인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조직, 예산, 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것들도 조금 미비하다는 겁니다.
사실 기본적인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 장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세미나를 통해서 지자체 장들에게 어떤 자살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교육한다고 들었는데요. 지자체장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사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지자체장도 어쩔 수 없이 자살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살 예방 활동을 한 지는 크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좀 비교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10년 전에 뭐 교통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고 발로 뛰어다닐 때랑은 현재랑 참 다른데요. 교통사고로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년도, 그러니까 1991년도에는 13,000명이던 사망자가 21년도에 2,900명대로 줄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91년에 3,000명이던 자살 사망자 수가 91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랑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서로 역방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를 줄였던 것처럼 분명히 자살 예방도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 예방 활동을 교통사고를 줄였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그 자살 예방 네트워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뜻깊은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실련에서 그 지자체 평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 지자체의 자살 예방 조직이나 예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또 많이 우리 안실련에서 확보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은 최윤미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최윤미 선생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부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윤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자살 예방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앞서 소리마치 교수님과 백종우 교수님이 자살 예방 정책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자살 예방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서 세종시의 자살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조금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말에 통계청에서 이제 우리나라 2021년 자살률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2021년 세종시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률로 보면 17.8명입니다. 총 69명의 시민들이 자살로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수치는 전국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인구 10만 명당 한 0.5명 정도가 더 사망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자살률이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종시의 자살률이 좀 증가폭이 낮아서 전국 최하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의 세종시의 자살 현황과 추이를 보면 상당히 좀 독특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안정된 도시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굉장히 들쑥날쑥한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요. 2017년에도 2021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최하위의 자살률을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었고요.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는 패턴으로 자살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소리마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살은 정신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도 좀 그 원인을 좀 추정을 해보면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했고 인구가 한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속한 도시 성장이나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인구 유입 등의 환경 변화가 굉장히 컸고요. 또 구도심 지역에서는 좀 노인 인구층이 또 많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도 많이 느끼시고요. 신도심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 오면서 좀 적응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이런 특성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모두 객관적인 어떤 뭐 조사에 의한 근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되는 사항들입니다. 세종시는 자살률로만 따지면 아까 제가 전국 최하위라고 했는데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매스컴에서 자살 어떤 사망에 대한 보도들이 좀 많이 일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또 실무 일을 할 때 좀 올해는 자살 사망자가 좀 굉장히 많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살률이 좀 낮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의 자살 현황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살 예방 사업은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는 아직 자살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인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올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저희가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 이 자살 예방 관련된 연구조사 사업이고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세종시의 자살 위험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일본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성의 자살률 증가입니다.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한 2배 정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이 원인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세종시의 경우에는 전국 출산율 1위이거나 그리고 산전 후 우울감 비율이 한 85%에 이르는 등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분들이 뭐 남편을 따라서 세종시에 이주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경력 단절, 그리고 뭔가 사회적인 고립감, 지지체계 부족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대와 20대의 자살률 증가인데요. 세종은 평균 연령이 37세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10대와 20대의 자살률도 좀 발맞추어서 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18년에는 10대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에도 10대 자살률은 굉장히 그 상위권이었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2022년에도 10대 자살률이 좀 상위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577-0199라고 하는 그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가 있는데요. 이 전화에서도 10대나 20대의 좀 자발적인 전화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세종시는 자살 예방 관련 전담 공무원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자살 예방 실무자 수도 부족하고 관련 기관도 없습니다. 자살 예방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입원할 수 있는 그 의료기관의 부재입니다. 실제 입원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정신질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 그 관내에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대전이나 뭐 청주나 뭐 공주 등의 의료기관을 좀 수시로 수배를 해야 되고 의료기관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입원 병실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동 거리가 한 평균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비율이 좀 높은 도시이니만큼 공무원의 자살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잇따라서 공무원들의 자살 사망 사건들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제 올해 저희 광역센터에서 조사한 세종시 정신건강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의 정신건강 인식도가 굉장히 낮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공무원분들을 실제 좀 많이 뵀는데 뭐 캠페인이나 상담을 좀 나가 보면 굉장히 또 바쁘세요. 또 업무도 많으시고 우울감도 많이 호소하시고요. 또 이런 지속적인 자살 사례가 많다고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대상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나 뭐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좀 필수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추가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후 대응 서비스 개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세종시만의 특징들이 있지만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몇 가지 좀 제언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 여성, 뭐 노인, 공무원 등을 타겟으로 한 그 각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자살 예방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역들의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 예방 센터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각 영역별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관 조직들이 힘을 합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종시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자살 수단 방법 중에 투신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세종시 내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 좀 의무적으로 자살 예방과 관련된 영상을 송출한다든지 아니면 생명사랑 문구를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기재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안내하고, 시민분들이 아까 백종원 교수님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적다고 하셨는데, 시민분들이 내 주변에도 이런 기관들이 있구나,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좀 반복적으로 언급됐던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부분인데, 좀 광내에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 마련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자살 예방 기관의 예산이나 종사자 수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고요. 자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이런 세종시의 슬로건에 맞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저는 자살은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낮다 하더라도 언제 급증할지 모르는 세종시의 자살률을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세종시에 맞는 전략이나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최은미 부센터장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세종에서 지금 이 도시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다 보니까 젊은 인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공공조직도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런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살 예방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아마 세종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한 20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손을 드셨는데요.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누구에게 질문할지를 좀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시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는 강현성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리마치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일본도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에 이제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안타까웠던 점은 유명인이 자살을 하면서 자살률이 평소보다 이제 급증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점이 저희도 이제 유명인들을 이제 잃어본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방재안전 전문 이제 공무원이라서 이렇게
특정한 사건 때문에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급격하게 이제 사망이 늘어나는 경우는 저희는 재난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살 중에서도 이제 재난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성격이 띈다는 거는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 또는 이제 경감이 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유명인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가 폭락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문제라던가 이게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자살이 늘어날 게 이제 명백한 경우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이제 더 과도하게 개입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Hi. Yes.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피캣 수이사이드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강연 중에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방을 통해서 이제 한 연예인이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또 모방 자살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모방 자살에 관한 세미나를 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에 몇 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1년에 몇 차례 진행이 되는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이제 세미나를 열면서 이제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수치가 많이 줄었습니다. So I 그래서 말씀 주신 바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방 자살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3회 정도의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카피캣 그 수사이드를 좀 막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제가 보면은 이제 그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기자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제정해서 실제로 이제 자살이라는 용어를 거의 이제 언론에서 쓰지를 않고 있고요. 또 제가 엊그제 이제 속초에 그 방송 작가들과의 그런 세미나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상에서 자살 장면을 보여주는 문제, 자살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도구를 갖다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한 그런 이 모방 자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 작가들부터 그러한 대보를 좀 줄이는 것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이 베르테르 효과와 반대로 이제 파파게노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자살 수단의 접근을 차단한다든지 언론에서 자살과 관련된 아주 자세한 그런 묘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그 방법을 통해서 상당한 자살은 예방될 수 있다. 현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거 예, 없으시면은 제가 소리마트 교수님의 아까 그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은 좀 네, 제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하십시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정신과 의사랑 또 그 이런 퍼블릭 임플로이먼트 세이프티 그 에이전시 또는 이제 변호사 이런 분들의 어떤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자살 예방 활동을 하시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인 경우에 이런 다학제적 접근이라든지 또는 범부처적인,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열심히 자살 예방 센터도 만들고 인원도 늘리려고 예산도 확보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보건복지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실제 오늘 발표했지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 경찰 또 구급대가 이렇게 동원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런 뭐 대부 업체를 어떤 규칙을 정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다학제적인 접근이 가능했던 어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부의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그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 예방 대책 기본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법에서 이 권고사항으로 이런 다학제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제정하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각의 그 장관들 부처가 중앙 부처가 바로 이런 다학제 협력을 하도록 이렇게 책임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현 그 자살 대책 법에 따라서 바로 다재적인 분야의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나 이런 그 리더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그 조직 구조가 잡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가 협력하게 되겠죠. 그런데 협력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취약합니다. 얼마든지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뜻입니다. 업체라든지 또 고용 뭐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꼭 공공기관이 아니라 소위 프라이빗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지자체나 국가가 이런 공공 그 퍼블릭 섹터에서 프라이빗 섹터를 어떻게 이 참여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위 민간 협력 그러면 이제 그런 민간 그 프라이빗 섹터를 우리가 자살 예방 그 생명 존중 문화 운동에 동참시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그 교수님도 프레자일하다 뭐 이렇게 공고하지는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사회자님께 동감합니다. 항해선 아까 그 팀장님 그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바로 그 NGO 그룹인 거 맞죠? 이런 NGO 단체가 좀 평가를 해주세요. 자살 대책할 때 그 지방 정부 말고요, 일반 단체들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말이죠. NGO의 그 목소리가 좀 일본에서도 활발하거든요, 활동이.
그렇게 되면 아마 NGO의 역할 때문에 민관 협력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이제 지자체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우리 소리만치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한 선생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네, 저희 같은 민간단체에서 이제 활동할 때 이런 것들을 분명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내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민간이 내는 목소리를 많이들 신경을 쓰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자체에서는 유권자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분들께서는 예를 들면 지역에 녹색어머니 회장 아니면 모범운전자회 회장 이런 분들을 시장분들은 무조건 다 알고 계세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하나하나의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표의 힘으로 저희는 이런 목소리들을 또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교통안전 활동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통안전 활동을 할 때도 그렇게 표를 가지고 계신 지역사회 네트워크 분들이 직접 시장님과의 면담 아니면 요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들이 많이 나는 것에 관심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정말 그 시장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장이 관심 가지고 나설 때 예산이나 조직 또 많은 것들이 따라서 실행되기 때문에 네, 예방 효과나 많은 효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황지연이라고 하고요. 최윤미 부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이제 앞서 언론 보도와 모방자살의 관계나 이런 모방자살의 예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앞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좀 건이 발생을 했을 때 보도 자료를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자살 수단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응 방법이나 관련 사업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좀 저희 세종시에는 공무원이나 공직자분들의 비율도 높고 또 앞서 토론 중에 좀 소진 예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좀 시 차원에서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특히 세종시에서 좀 하반기에 이런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좀 많았습니다. 좀 이슈가 되는 어떤 사건들이 좀 많아서 좀 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것 같고요. 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는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좀 그 자살 예방 권고 기준에 맞지 않게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센터 차원에서는 실제 이런 보도 자료가 난 것들을 그때그때 다 검색을 해서 공문으로 좀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하지만 실제 반영이 되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이제 그런 자살 예방 관련 그 보도 권고 기준에 맞게 보도 자료를 배포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 11월 19일에 언론 보도 세미나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고요. 아까 그 공무원이나 공직자 대상의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세종시가 워낙 공무원이 많은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센터 차원에서 좀 문을 많이 두드렸었어요. 정부청사에 가거나 아니면 시에도 많이 좀 자살 예방 관련된 사업들을 하자 이렇게 문을 두드렸었는데 워낙 바쁘세요. 그래서 정부청사 가면은 집에 퇴근을 하셔서 가셔서 다시 집에서 볼일 보시고
뭐 육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집안일 하시다가 새벽에 다시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정도로 너무 바쁘시고 또 이런 자살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감 때문에 좀 쉽게 문을 못 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공무원들의 자살 사건들이 좀 터지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셨던 것 같고요. 시장님도 이 외로움과 관련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고, 저희 센터에서도 좀 시에 직접 찾아가서 자살 예방 관련된 그 좀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 대응 체계 구축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고 지금 이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공무원분들의 소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 관련된 실태 조사들도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도 이제 3년 정도 돼 가는데요. 아마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혹자들은 우리의 미래가 10년은 빨리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달라진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일본이나 우리나 보면은 젊은 층의 자살, 또 여성의 자살들이 굉장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환 위기, 엔저, 뭐 우리 원 달러 비율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제적 위기가 과연 또 얼마나 청년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냐, 사실 저는 걱정되기도 하고 향후에 우리가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아까 생애 주기별 접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마 청년이나 여성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이제 살해후 자살, 자녀 살해후 자살이라든지 뭐 가족 간의 그런 동반 자살 문제들이 또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사회적 이슈에 우리가 좀 더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일 간의 어떤 그 정보 교류라든지 서로의 그런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국제적인 심포지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아오모리 대학의 소리마치 교수님 그리고 최현미 선생님, 한희진 선생님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